다음은 그 AI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통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 GPU 엔비디아 100 같은 경우는 한 장에 한 뭐 4만 달러 5천만 원 하는 건데 그걸 10만 장 사자고 말씀하셨네요. 예, 10만 원 사정하셨는데 AI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 동의하고 잘하셨다. 얘기 잘하셨다 하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설프다. 왜 이리 어설펐을까?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국가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광주에 있죠. 네,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시작했고 23년에 2023년에 이제 11월 달에 아마 준공해가지고 이게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NHN 클라우드라는 회사하고 네. 정부가 같이 해서 이제 준공해서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어요. 아마 그런 사실을 모르시지는 몰랐었나?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네.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AI 컴퓨팅 센터라고 해서 네. 만장 규모로 GPU 만장 규모로 하자라는 이제 안이 올라와 있는데 뭐 그걸 보고 이제 규모를 10배 정도 늘리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취지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다 더 훨씬 큰 규모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더 소프트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소프트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업계 전문가들 얘기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이 GPU 같은 경우 채 2,00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H100이라는 GPU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5천만 원짜리가 예. 한 2,000장쯤 2,000장 있다고 얘기하죠. 예, 얘기하고 그래서 10만 장을 어떻게 구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만 장 구하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오늘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제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GPU 특히나 H100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중국 들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블 장사한다는 겁니다. 2배 장사하고 막 이제 이런 일까지고 그거 관련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제 자꾸 올라와 있고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다만 이제 GPU 특히나 뭐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 전략 자산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10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AI 컴퓨팅 서비스를 10배 확대한다고 해서 100만 장 얘기하거든요. 네. 100만 장을 자기가 앞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10만 장 규모 가지고 뭐 어디다 붙여볼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다만 AI 국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딱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의 국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제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GPU를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제 데이터 문제는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은 데이터, 정제되는 데이터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정부 데이터가 많거든요. 근데 정부 데이터도 쉽게 접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도나 그런 측면에서 되게 떨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호환성 있게 잘 서로 간에 누구든지 큰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뭐 저는 충분히 뭐 중국에만 이제 딥시크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에도 그 제2의 한국형 딥시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AI 국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AI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AI 최소한 AI 정책을 세우는데 좀 많은 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그다음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AI라는 게 이제 그 하드웨어 시스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데이터 댐 이런 것도 후속적인 그 데이터를 민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제도적 정비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아 에너지 가기 전에 이제 바이오도 얘기 아, 나오는데 바이오 그러니까 A, B, C, D, E, F까지 하셔서 B라 해서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소위 뭐 K 바이오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5대 글로벌 경쟁력 얘기까지 하시면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바이오 특화 펀드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 바이오 특화 펀드라는 이 패러다임은 이미 이 관료들이 만드는 이 뭐죠 매뉴얼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K 바이오 백신 펀드라 해서 이미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규모가 지금 현재 2024년 말까지 해서 3천억, 4천억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더 늘리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말고 사실은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 이재명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바이오가 진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관료들의 패러다임이나 관료들이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개인적인 뭐 그런 생각 정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평가하기 좀 애매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컨텐츠 컬처 이제 C라고 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평가할 만한 대목이 없더라. 뭐 국민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들의 그냥 그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집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뭐 그러니까 A, B, C, D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빠질 수 없는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해온 것 이상의 얘기를 하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연구개발 투자 좀 많이 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발굴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할 만해요. 긍정할 만한 게 우리 방위산업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고요. 하나는 이게 뭐지?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서 납품길이 빨라. 이 두 가지가 우리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랍니다. 보통 그게 하나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막 여기저기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났지만 뭐 전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우리의 성장 동력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신 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데 다만 방위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는 이미 이제 충분히 윤석열조차도 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거든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씁쓸은 하네요.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물건을 잘 팔려면 가끔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2022년도가 저희들 방위산업이 이 변곡점 비슷해요. 그 전에는 한 연간 저희가 한 20에서 30억 달러 수준에서 수출 뭐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120억 달러 가까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수출 좀 산출해 보면 일자리만 해도 한 13만 개,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는 한 40조가 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집단들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윤석열이도 그 보고를 받고 이거 잘 키우면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핵심 소재 부품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도 많이 일어나려고 하고 뭐 민군 뭐 이 협력 관계도 만들려고 애 쓰고 뭐 그러면서 27년까지 1조 이상 다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했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싫고요. 다만 이제 이게 하다 말았을 거니까 이미 이제 감옥에 가신 분이 뭐 이걸 못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집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또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진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잘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단순히 미사일이 날아간다, 탱크를 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뭐 로봇 기술, 그 다음에 AI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 전자공학,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해서 모든 것들의 총력이 결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하죠. 방위 산업을 키운다라는 건 전후방 효과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예.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뭐 평화로운 그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네요. 예. 자, 에너지 얘기를 좀. 예, 예, 에너지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그냥 날벼락을 맞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자력 부분은 이제 오히려 각광받는 SMR 중심으로 각광받는 산업이 되긴 했지만 뭐 나름대로 그 이재명 대표는 균형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균형 있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에너지 정책 얘기하시면서 탈원전 내지는 감원전 얘기 안 하신 거는 저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 탈원전을 오래 주창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그분들이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번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 탈원전 얘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내지는 탈원전의 비전이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 에너지 믹스 얘기를 하셨거든. 네. 에너지 믹스 얘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석탄하고 LNG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을 좀 늘리자라고 얘기고 원전에 대해서는 되게 뉴트럴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지.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방점이 이 에너지 정책의 방점이 기존의 민주당의 방점이 탈원전에 있었다면 오히려 탄소 중립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원전 문제에 대해서 뉴트럴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 에너지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여전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긴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치명적인 있는 거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뭐 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그 2050년까지 아리백을 맞춰야 되는 예. 그런 게 이제 세계적인 그 약속인데 트럼프 등장 이후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또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세계적으로 사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니셔티브, 주도권이라 하죠. 이건 이제 유럽 중심으로 쥐고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 협약에 뭐 들어갔네, 말았네, 나왔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기후 협약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문제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2050년 소위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보통 얘기하죠. 넷제로 목표로 각 국가가 자신들의 이제 탄소 중립의 플랜들을 내고 그것을 점검받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현재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원전에 대한 그러니까 원전이 탄소를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전의 유용성, 실용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적인 원전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들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이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문제가 원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의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생 에너지를 좀 늘려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뭔가 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결국 송전망 네. 송전망 건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송전망이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전기를 납품하지 못하는 전기를 보내지 못해 보내고 받고 이게 불가능한 그래서 이런 송전망을 잘 에너지 고속도로 깔 때 잘 깔아서 어쨌든 태양광 발전이 좀 더 확산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부담을 또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송전망 건설 얘기를 하면 한전은 답은 항상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여력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밀려 있어서 이게 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이 한전에 대한 적자 문제, 그다음에 송정만 건설에 대한 투자를 그럼 국가가 직접 해야 되는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 해서 이게 과거 이제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 기존에 이제 기저부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앙 집중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전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게 끌어나와야 돼. 저 하다못해 뭐 고리에서 끌어오든 영광에서 끌어오든 이게 끌어와서 전기를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송전망이 핵심이에요.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분산 전원에서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생산하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모델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 모델이 채 갖춰지지 아직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태양광 에너지의 가능성을 대부분 이제 ESS라는 이 저장 장치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사용하고 경제성 있게 사용할 수준까지 아직은 기술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한 그리드를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리드를 만드는 것 역시도 아직은 그렇죠. 이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사실은 이게 분산형 전원으로서 제역할 수 있는 좀 경제성 있는 모델을 빨리 좀 만들고 오는 것 방향으로 일단 그것도 보완적으로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발전이 없는데 예. 풍력은 이제 대용량 발전이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풍력 같은 경우가 이제 송전 시설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풍력의 대부분 이제 뭐 남해 쪽이나 서해 쪽 이런 예. 데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서남 지역에서 풍력 해산 발전하게 되면 그 지역 공단이나 이런 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그걸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송전망을 뭐 너무 길게 끌어와서 쓰는 거 중앙 집권식으로 해서 쓸어오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 뭐 의미도 있다 전략이 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쓰려면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전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기 품질 얘기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전기 품질의 핵심은 부하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전기가 고른 그러니까 발전이 됐다 안 됐다 풍력 같은 그렇죠. 경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이게 전기가 잘 들어왔다 뭐 안 들어왔다 예를 들자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은 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잖아. 똑같이 공장에서도 전기가 많이 왔다 들어왔다 하면 안 되거든. 꾸준히 거의 적정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안정적인 부하인데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 한계가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ESS를 써야 되는데 그 ESS 장치가 아직은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까지 네, 그, 화재 위험도 높고 예, 아직은 거기까지 안 올라왔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소위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발전을 많이 하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공장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대용량으로 쓰는 데서 이걸 받아 써서 거기서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다 아직은. 예, 그런 한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한계라기보다는 아직은 기술적인 넘지 뭐 아직 장벽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빅테크 IT들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 거의 아리백 수준을 맞춰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는 우리하고 이 그렇죠. 환경이 좀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예, 물론 그냥 거기 땅덩이도 넓고 캘리포니아 일조량도 많고 어찌됐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 급한 물론 이제
사서 쓰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탄소를 사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뭐 그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언급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그 뭐 대표 연설문을 좀 살펴봤는데 빼먹은 거 있어요. 뭐 빠졌습니까? 그 아 팩토리. 마드 팩토리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그 마더 팩토리는 평가할 대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더 팩토리는 그 기업이 자신들의 판단에서 마더 팩토리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 네. 그 최근에도 그 뭐죠? 배터리 중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뭐 꿈의 배터리를 해가지고 각 배터리 사업체들 우리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이게 꿈의 배터리에서 이게 이제 뭐 게임 체인저 역할까지 할 거다 배터리 산업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중요한 배터리인데 이와 관련한 공장과 관련해서 뭐 마더 팩토리 전략을 쓰겠다고 하거든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미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외 공장들이 뭐 여러 가지 산업 통상적 측면에서 필요해서 짓기는 하지만 그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공장은 이제 국내에다 짓겠다는 전략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더 팩토리 전략이라는데 그것을 새로운 무슨 제조업의 전략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다만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그래도 강조하신 것. 우리나라 제조업이 포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민주당이 좀 고민하고 좀 더 발굴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 것인가 발굴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다. 라는 정도 수준에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우연인지 뭐 일부러인지 몰라도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이제 선안권, 네. 바이오는 인천하고 충청, 네.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는 그 경남, 네. 뭐 어쨌든 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골고루 골고루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함의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좀 평가할 대목이 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간단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치 출마 선언문과 같은 교섭단체 연설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예. 다시 한번 이제 뭐 정리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총평 비슷하게 해주시죠. 그 이후에 예. 이제 몇 가지 논란되는 게 하나 예,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개헌 헌금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네, 뭐. 고민정 의원이 치고 나온 부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 논란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생겼는데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시죠. 개헌 문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개헌이 블랙홀처럼 뭐 전체 현재 탄핵도 다 안 됐는데 개헌으로 이러한 내란 종식을 하고 이 탄핵을 완료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그 자본 내지 노이즈 역할이라죠. 자본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셔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아마 설명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논의하게 논란 벌이기에는 이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개헌론이 이제 사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목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최악의 케이스를 우리 윤석열한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두 차례 본 거죠. 박근혜 때 한 번 봤고 윤석열 때 그거보다 더 나쁜 케이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쁜 케이스를 또 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한 번쯤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권형 개헌을 얘기했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화두 중에 하나였죠. 분권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필요한 대목이 없잖아 있는데 걱정도 돼요 사실은. 뭐 개헌 저는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7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도 좀 해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끼지만 특히나 이 분권형 개헌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는 개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여전히 남는 의문점 하나는 이게 이제 양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팬덤 정치를 바탕으로 확증 편향의 사회에서 거기서 권력을 분할한다면 분할한 권력을 가진 집단들끼리 또 전쟁하면 어떡할까 이런 개인적으로 먼 걱정도 사실은 좀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시효는 다 했다. 더 이상 시효는 다 한 것 같다. 윤석열로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
개헌 얘기를 꺼낸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개헌법을 손보는 차원에서 개헌 얘기를 이제 꺼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헌법 손보는 문제에서 끝나지는 않는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의 의도는 개헌까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런 거죠. 의도로 보여지고 물론 쉽지 않은 문제죠. 본인 당선 그 임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개헌 얘기하게 되면 뭐 임기 몇 년 조정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분권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 뭐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뿐만 손댈 게 많아요.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손댈 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87년 체제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새롭게 우리가 국민 기본권으로서 상승시켜야 될 대목도 훨씬 많고요. 한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특히나 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까지 얘기하시는 상황이면은 이건 사실은 헌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개헌 문제에서 새로운 우리 사회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비전을 헌법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왕 손댄다고 하면 왜냐하면 개헌 논의가 사실은 국회뿐만 아니고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도 많은 논의들을 해온 게 있고 이미 축적된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버리면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논쟁과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오랜 논의들이 있어 왔다라는 측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그 노림수 이런 그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의 정책 성격을 얘기하면 그 이념적 성격을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 웬만한 뭐 정치인들이나 내지는 학자나 뭐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진보 보수라는 구도가 지금 맞냐? 가짜 진보 보수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뭐 암묵적으로 내지는 관성적으로 이렇게 진보 보수라고 이제 구별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노림수는 노림수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외연을 확장하려고는 애씀들이 있다. 애쓴다 측면이 있는데 과정과 절차가 조금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내부 논의를 더 거쳤어야 했다? 내부 논의도 좀 거쳤어야 했다. 저는 거쳐서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당의 정체성 문제를 손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 그냥 말 한마디로 툭 던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 미스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들고 다만 지금 그럼 진짜 민주당이 중도 보수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억지로 사람들이 그걸 변명하려고 앉아서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97년 대선 전에 뭐 어디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도 우파 아니냐. 그래서 왜 중도 우파입니까? 물어봤더니 뭐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어느 자리에선가 우리가 삼인주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 보면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뭐 우파 아니냐, 뭐 보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그 핑계 삼아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논쟁하는 것,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유럽식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보수 아니냐는 아무런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 내지는 좌와 우를 가르는 것은 그 사회 내에서의 컨텍스트를 보고 나누는 거지. 그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진보고 우리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뭐 논쟁의 여지가 전 없다 보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DJ도 그때 그러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DJ는 오히려 컨텍스트가 분명해요.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DJ는 그 당시만 해도 좌경영공 빨갱이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 사실은 본인이 좌경영공 빨갱이고 본인이 집권하면은 나라가 뒤집힐 거고 혁명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인민혁명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보수 집단들이 있었고 우익 집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파들이.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했대. 그 컨텍스트가 있어요. 역사적인 흐름과 사회정치적인 흐름이 속에서 나온 발언이야, 발언 자체가. 근데 요번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런 게 별로 없어. 이재명 보고 빨갱이로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자신의 뭐 집권 전략이 됐건 위해서 그 외연의 확대를 위해서 뭐 우경화 내지는 우파 뭐 이런 내지는 보수화 뭐 이런 얘기 거기까지 연대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오케이. 다만 이걸 당의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다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당의 정체성을 바꾼다고 하면은 당원을 바꿔야 됩니다. 당 강령과 이런 고민을 해야 돼. 당원 강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 이게 예를 들자면 뭐 맞는 얘기죠.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첨예하게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그들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지점이 됐는지 그 사회만이 알아. 그 중에 하나가 낙태 뭐 이런 문제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게 그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처럼 돼 있어. 근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 우리의 진보적 양보할 수 없는 진보적 가치를 내가 버리고 내 절로 갈게라고 하면 우리가 보수라고 부를만 하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자유시장 경제에 한해서 우리가 좀 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몇 개 얘기한다 해서 예를 들자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몇 개 얘기해요. 성장, 분배 성장에서 우리가 막 분배를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분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성장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아? 성장 얘기를 막 하면 그게 보수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저는 우리가 보수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포용 성장이나 또 다른 성장론을 만든 적도 있고 그다음에 DJ 역시 성장이나 자유시장 경제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소위 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해야겠다고 얘기하셨지 어느 하나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 경제와 민주화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워딩만 가지고 와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 근데 지금 이 한마디인가 이재명이 한마디 한 것 같고 왜 난리니라고 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끌어가는 것이 온당치 않다. 물론 이제 김부겸이나 이인영이나 김두관 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감 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물론 정성호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의 정치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쪽 진영 친명 내에서는 좀 논의가 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논의를 시작했거나 아닌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수를 얘기했을까 중도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그 정치 지형의 그쪽 부분이 보수의 일각이 공백 상태다. 얘네들은 극우다. 이런 정적 공격. 그러니까 헌정수호 연대까지랑 연결시켜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의 진보적 그 정책이나 성격이 좀 있죠. 예,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진보의 기준은 뭐냐면 뭐 사회주의적 정책의 색깔류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원칙적으로 진보라고 보기엔 조금 민주당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뭐 거창하게 그 진보 개념을 바로잡고 이렇게 이런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김영삼계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김무성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김영삼계가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5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2년 반을 거치면서 김영삼계가 없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한동훈이 언급을 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쪽까지 뭐 나름대로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하더군요. 뭐
말로는 그 말씀하셨죠. 뭐 정성호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이준석하고도 연대할 수 있으면 만나야 좋겠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정치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수를 어디까지 보수로 할 것이며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진보로 할 것이며 중도는 뭘 중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저기는 극우 집단이니까 보수라고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은 극우가 주류인 보수 집단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유럽 일부에서는 소위 극우 정당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보수의 대표 주자인 양 하고 있고 그 보수의 대표 주자가 극우가 되는 형국으로 이제 진행되는 집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극우라니까 보수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같이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하고 스스로가 기존의 당의 정체성을 단칼에 우리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니 DJ는 뭐 저기 그 구테타 주력인 김종필하고도 연대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DJP 연대할 때 민주당은 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어요. 그것 갖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김근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하셨어요. DJP 연대 반대했고 김근태 전 의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DJ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기억으로. 애를 많이 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DJ가 채 설득은 다 안 됐어. 채 설득은 다 안 됐지만 DJ가 마지막 그 말씀 하세요. 야, 제 기억이에요. 이게 제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DJ가 그런 얘기 하셔요. 한강물에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린다 해서 이게 까마지냐. 딱 그 말씀으로 끝냈어. DJP 연대, 야, JP를 잡는데 JP를 그냥 한강물에 떨어지는 잉크 정도로 생각하신 거야, DJ도.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정치 전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JP 정도 잡는 것 갖고는 내가 지향할 사회와 내가 지향할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니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정도의 그때만 해더라도 그때도 그 정도의 논쟁과 내부 토론과 설득 과정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끌어다가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이재명이도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렇게 논쟁하고 논란해가지고는 절대 생산적이지 않다. 민주당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다. 다만 그건 분명하다. 정치적인 노림수는 분명하다. 어쨌든 본인의 기대되는 벚꽃 대선에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 연합 전술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DJ가 JP랑 연대를 고민할 때는 민주당에 대해서 진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내에서는 안 그랬죠. 자, 하여튼 뭐 어차피 편집하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던지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요. 오케이, 자 이거 따로 합시다. 그럽시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네. 총평 다시 한번. 네, 총평 할게요. 총평.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걱정도 하고 있는 마지막 대목이 하나가 통합 문제입니다. 이게 통합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또 이게 말미에 전체 연설의 말미에 이게 정치의 사명이 국민 통합이고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연설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릴 거다. 저는 말씀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소위 우리 사회의 양 진영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팬덤 정치든 확증 편향이든 아니면 이 진영 대결이든 이 소위 뭐 비토크라시든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치를 이제는 끝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이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은 누구든지 얘기했다. 박근혜도 국민 대통합위원회 한동욱 위원장을 해서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만든 적도 있고요.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는 윤석열도 김한길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통합하려고 하신다면 저는 뭐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2021년일 거예요 아마 2021년인데 그때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장이 둘이었습니다. 임채정 전 의장님하고요. 저쪽 당 출신으로 김형호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하시면서 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우리 사회 전문가들 다 모여다가 도대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도대체 국민 대통령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뭘 해야 될 건지 과제 중심으로 한번 논의해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국민 통합을 위한 제언이라는 2권의 책조를 만들어서 발간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근데 진심으로 국민 통합을 원하신다면 저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표 연설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대한 전개를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신난간 한 인간의 그 탐욕과 망상으로 흔들렸던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억지와 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 극소수의 내란 잔당들을 법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진압하고 한국 정치에서 추방할 수 있을지, 그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동양과 전방 첫 방송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순간을 다루고 된 것에 감사드리면서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